안녕하세요.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진수와이드 최리나입니다. G2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가 싶었더니만 어제는 정말 때아니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또 많이 팔았었죠. SK하이닉스도 사실상 반등이 좀 어려웠었고 자동차주까지 어제 함께 하락하면서 시장이 의외로 하루 만에 추가적으로 30포인트를 더 내줬던 그런 날입니다. 코스닥까지도 어제 520을 가까스로 지켜냈던 날이었는데 오늘은 시장도 그리고 전일 많이 급락했던 종목들도 그럭저럭 올라옵니다. 하지만 유로존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포르투갈과 또 이집트의 정정 불안이 다시금 ECB 통화정책 회의를 코앞에 두고 불거졌는데요. 타이밍상으로 아주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나쁜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수습할 수 있는 이벤트도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들이요 선물을 개장과 동시에 강하게 사주고 있다는 점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한때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나홀로 사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나빠 보이지 않는 날인데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1840선 회복했었는데 상승폭이 약간 줄어서 30선이고 코스닥은 여전히 520선 중반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수급 얘기 들어볼게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전일 2천억대 현물을 다시금 꽤 많이 팔았던 날이기도 하고 선물을 장중에 많이 팔았던 것 치고 종가상으로는 꽤 많이 다시 사줬던 것도 같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선물을 굉장히 강하게 산다 싶습니다. 수급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요, 어제 하방으로 잠깐 밀었죠. 오늘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금요일 전에는 큰 어떤 흐름보다는 좁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좁은 박스권 안에서도 어제 1800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요. 1824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오늘 아침에 15포인트 올렸다가 그 반을 되돌림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은요. 주체적인 메이저 세력은요.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제 시장을 민 힘은 뭐였습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 매도로 다 나왔습니다. 2,700억 정도가 나왔고 프로그램 물량이 비찰 쪽에서만 2,000억이 넘게 쏟아져 나왔는데요. 매수 세력이 실종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어제 발생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죠. 아무래도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 주니까 물론 매수 세력도 없지만 매도 세력도 그렇게 없는 상황에서 사실 개인이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또 매도하는 어떤 지수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수를 상당히 올리기가 쉬웠다는 거죠. 미국장은 반일만 개장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인해서 오늘은 휴장이고요. 어제 반장만 개장이 됐고 유럽은 포르투갈의 국채 금리가 10년 물자리가 8%대 급등을 하면서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유로존이 좀 상당히 위기에 처하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랑 개별적으로요. 국내 증시 상당히 움직임이 결국에는 내일 금요일로 초점을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큰 폭의 하락 상승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상승이 또 그다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전기전자 업종은 기관이 많이 팔고 있어요. 230억 정도로 팔고 있고요. 주체적인 게 투신권에서 나옵니다. 17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보험, 연기금 다 팔고 있습니다. 뭘 파는 겁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파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를 비교해 볼까요? 외국인이 77억을 사고 있고요. 기관이 17억 사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최근에 계속 강했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어제 이제 무너지는 모습 보였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그다지 센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이 그렇게 탄력적이지도 않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외국인이요. 정확하게 전차군단, 즉 시가총액 1위에서 5위의 기업 가지고 이번 주 내내 지수를 갖고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갖고 노는 주체적인 핸들링 그런 도구는 선물에 의한
어떤 핸들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사실 그다지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요, 외국인이 47억을 사고 있고요. 개인이 36억, 기관이 22억을 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10거래일 만에 잠깐의 조정받고 오늘 이틀째 다시 또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5만 원 이상에서 추격 매수는 좀 아니라고 여전히 판단이 일단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틀 받았지만 큰 폭의 조정도 아니었고요. 매수는 좀 상가는 게 맞지 않나? 더 올라도 안 먹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속내를 표현을 해보죠. 외국인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다 드리고 있는데요. 요새 선물 플레이로 시장 흔들기가 매우 쉽다. 오늘도 지금 15포인트 올렸다가 쭉 빼는 거 선물에 의해서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압박했다면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들어 올린다. 매수랑 매도의 주체 세력이 실종된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좌지우지되는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은요, 눅눅한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어용, 최근에는 5월부터 패턴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5월 말부터 삼성전자를 지수 방어용으로 선택하지 않고요. 원래 상반기에는 거의 삼성전자를 집중 포커스로 잡았었거든요. 지금은 운수장비, 자동차로 지수 방어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도 기관이 그쪽에 베팅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또한 펀드 쪽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실어놓은 상황에서 더 확대되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맥락이고요. 개인은 지금 거의 미칠 지경이죠. 어제 또 많이 샀는데요. 사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그런 표현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삽니다. 근데 오늘 올랐죠. 근데 오늘 어제 저가에 산 게 이제 오늘 올라서 수익을 내서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렇게 수수료까지 남기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하루 등락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옵션에서 프리미엄백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물 스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일 올라도요. 그 다음날 기아차가 3일 올랐으면 하루 만에 다 빼듯이 철강업종이나 건설업종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어제처럼 거의 폭락을 맞이하듯이 그런 식의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장중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상당히 거래세나 이런 게 부담스럽고요. 그런 면에서 ETF가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매매도 역시 방향을 위아래로 흔드는 외국인 속내를 알지 못하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망하는 게 더 맞다고 여전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점을 할 때 내일 금요일을 삼성전자 2분기 실적과 함께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얘기 조금 더 해보죠. 계속해서 이제 쉬는 게 더 낫다, 현금 대기가 베스트다라고 하신 의견 고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바로 코앞에서 포르투갈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그리스 문제 또 앞서 이집트 문제까지 터졌는데 22 통화정책회의가 그러나 운신의 폭이 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타이밍적으로 아주 나쁜 배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22 작년 7월 27일 어떻게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초부터. OMT 방식,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이라고 해서 단기물 국채, 3년물 이하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유럽 중앙은행에서 주요 국가들,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해주는 그 채권 매입의 어떤 방식, OMT 방식의 채권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도입을 했죠. 7월 27일 날.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국내 선물 지수로 하면 232포인트였습니다. 230선이 깨지냐 말냐, 거의, 상당히 그때 지수대가 지금과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1800선이 한번 깨졌었고. 근데 드라기 총재가 그때 유로존 위기가 상당히 불거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이 정도였습니다. 포르투갈, 피그스라고 여전히 있었지만, 포르투갈 국채금리가 지금처럼 8%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쓰겠다고 했었고요. 결국은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OMT 방식 채권 매입이 한 번도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 유럽 중앙은행이 그런 채권들을 사주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즉 유연인가? 왜냐하면 독일 국민들의 세금
유럽 중앙은행에 어떤 돈을 갖다 풀어 헤치는 거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그런 계속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6월달에 지난달이었죠. 헌법재판소에서 뭐 위헌 판결은 안 냈지만 그게 또 9월로 미뤄지는 결국엔 메르켈 총리의 독일 선거 그때까지 또 연장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단순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유로존 위기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OMT 방식의 국채 매입이라는 방화벽이죠. 방화벽을 만들어냄으로써 10년물 국채의 안정화를 가져왔고요.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10년물이 3%대, 4%대까지 내려왔고 스페인이 작년에 7, 8%대까지 올라갔던 거를 역시 4%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드라기 총재의 또 한 번의 발언이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있는데요. 변수가 생겼죠. 포르투갈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국채금리가 8%대 오른 게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어떤 재정위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정치적인 위기가 좀 왔습니다. 정치적인 위기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IMF나 유로존, 유럽연합으로부터 상당히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긴축을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긴축 못하겠다. 얼마 전에 공영방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송 파업을 하고 뭐 얼마 전에 뭐 앵커님들 뭐 많이 잘렸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그리스가 아닌 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약간의 좀 전국이 변했다는 거죠. 즉 유로존이 작년에는 완전히 재정 위기였다면은 지금은 정치적인 위기로 좀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재정적인 위기는 어떤 돈을 풀어헤쳐서 그리고 채권 매입을 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실시된 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화벽 역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터진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과연 전국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통화정책, 완화정책은 계속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유로화는 하락 압력을 분명히 받을 거고요. 하지만 정치적인 불안 요소는 결국엔 유로존 내에서는 각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 요소는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한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국제금리가 8%대, 7%대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이 OMT 방식의 국채 매입이 행동이 개시되느냐가 상당히 이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분명히 떠오를 텐데요. 이것 또한 9월 달에 메르켈 총리의 재당선이라든지 즉 독일 선거 그리고 그 OMT 방식의 국채 매입이 위험 여부 이런 거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결국 9월에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불확실적인 요소가 많고 과연 OMT 방식의 국채 매입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냐가 역시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로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실업률을 보시면은 정말 더더욱 많이 높아졌고요. 작년 대비 경제 지표는 좀 좋아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선진국 위주로 좀 좋아진 그런 여파가 있었고요.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지표들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본다면은 유로존 위기가 작년처럼 다시 수면 위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 즉 지금 미국의 어떤 양적완화 축소 논란 그리고 중국의 신용 경색과 더불어서 또 쌍코피 터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유로존 위기까지 다시 부각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를 좀 현상적으로 일단 알고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하셨지만 간밤에 또 유럽 문제가 악재 쪽으로 불거져서 유로존 위기 재점화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오늘 인사 나눠야겠네요. 박재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과 동향 그리고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지지라인이 꽤 빨리 그리고 끝까지 깨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다시 회복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만약에 그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깨지는 상황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쌤의 얘기를 듣고 매도를 일관했다라면 분명히 어제 수익을 좀 챙겼을 테고 어제 말씀드렸을 때 마지막에 오버나잇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억지성, 그러니까 이유와 명분, 핑계, 무덤 자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이제 크게 그려놓고 보면
누군가의 특히나 주쌤의 눈에는 좀 포착이 되겠죠. 이건 바닥을 다지기 위한 부분의 마지막 공포의 바닥 다지기, 즉 건설 현장에서 바닥을 제대로 다져서 거기에 기둥뿌리를 박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상황에서 타공 자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제와 사뭇 다르게 어제와 긍정적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다른 양상 쪽으로 나왔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 보면 선물 증시에서는 수급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매도 우위가 확대가 되었고 기관계는 금융투자 투신의 속도로는 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폭이지만 청산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면 투신들이 이 7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9월물 만기를 대비한다고 보더라도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아왔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일단 고점 대비해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씩의 소량 부분만 청산되는 부분이지 추진을 출발로 시작되었던 상승 쪽의 매수 누적 부분이 위축되지는 않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는 외국인들의 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 저 역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얘기보다는 매수의 강도를 체크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면 자신 있게 매수를 잡아서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수 확대가 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옵션 시장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는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규 포지션 구축 절대 안 합니다. 7월 옵션 만기는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움직일 상황을 가져갑니다. 거기서 개인들을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데려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결정을 지어준다라면 주쌤의 지금의 전략은 철저하게 개인들 소외시키고 여기서 대놓고 집 밟아버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싫지만 현재 오늘 상승 쪽이 가닥 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개인들의 수급에서도 나타납니다. 개인들은 콜옵션 쪽에서 미친 듯이 매수를 했던 부분, 어제 부분에서 끝까지 짜내면서 오버나이트 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 구조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이제 본절 부근에 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빠져나가는 속도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상국이지만 풋옵션 쪽에 보시면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풋옵션이 증가되었고 외국인과 기관계는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시키는 정도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하방 쪽에 구축시켰던 풋옵션의 매수 포지션들을 일부를 청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단기간에 어제의 급락 부분에 만들었던 포지션들을 일단은 단기 한머니들은 빠져나가서 수익으로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프로그램 추이 쪽에서 보시면 이제는 프로그램의 영향력들이 상당히 커지는 시점이 되겠죠. 옵션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차익 쪽에서 매도 출발되었고 비차익 쪽에서 매수 출발이 되었습니다. 자, 비차익 쪽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트레이딩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의 트렌드 자체는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만 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비차익을 동반해서 끌고 올라옵니다. 자, 그렇게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이기 때문에 이제 또 조정을 받을 거야. 그리고 공포는 하방을 아직 알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비차익 쪽에서 꾸준히 유지할 때 차익 쪽마저도 이렇게 들어올려주고 있다면 시장의 프로그램 영향력은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베이시스는 그 부분에서 대비해서 보면 조금은 눌려갈 것이다 라고 베이시스가 안정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왜곡 현상 이틀 부분을 다시 제자리로 회귀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분의 대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뻔하겠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환되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는 무조건 매수를 유지하는 조건, 매도로 파란색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뒤도 보지 마시고 눌린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양봉 따라 잡으십시오. 그럼 분명히 물립니다. 눌린 매수 잡으세요. 음봉의 아랫꼬리. 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좀 보면요. 중요한 자리가 이제 또다시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이 238점 상봉대 50대 부분을 이제 잘 올라갔다가 지지하는 척 하다가 깨지면서 저항으로 밑으로 이탈이 나왔는데 공포. 자, 오늘 역시도 이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에 오전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자라는데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눌려주고 있죠. 그러면 눌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아직까지 방향, 어제의 여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아래 꼬리를 달아라. 윗꼬리 부분에서는 이 양봉의 매수를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는 급작스럽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매도 압박의 확대가 되면 살짝 브레이킹 정도로 하방을 체크하러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매수세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좀 너무 많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일자리 변곡점은요. 위쪽 상단 240.10. 좀 아쉬운데 아침에 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일단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중간 밴드 238.70으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를 237.10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어제 저점이 기가 막히게 좀 받았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포를 느낄 때가 아니라 하방 브레이킹 여부. 그렇다면 긴 추세선으로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땀 한 땀 바보처럼 양봉에 잡을 게 아니라 음봉 쪽에서 저점 분할 매수 원칙을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주 정확한 변곡과 함께 저점 분할 매수 쪽의 의견 선물시장 쪽에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가 6만 원 회복하려고 하네요. 59,400원 가리키고 있고 전일 종가 대비 1.89% 정도 오르는 지금입니다. 업종목, 다음 종목 가려서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북한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 소식 때문에 경협주들이 강하죠.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에서도 일부 통해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현대상선이 오늘 같이 급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형솔루텍과 에머슨 퍼시픽은 소위 점상한가로 출발했는데 상이 살짝은 풀려 있습니다. 게임빌, 상당히 유중 때문에 많이 급락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유중 청약이 거의 대박 났다고 합니다. 40대 경쟁률 2조 5천억이 되는 돈이 몰렸다는데요. 오늘 흥행 돌풍 속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조화제약도요. 중국의 의약품 시장 개척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승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주 보실까요? 오성 LST와 웅진에너지, 최근에 이제 점 하한가 행진을 이어갔던 두 종목인데 오늘 모두 하한가가 풀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일단 하한가 행진은 멈춰졌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NHN은요, 공정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의 어떤 독식을 규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역시 조금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이네요.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됐던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오늘 남북 경협주가 강하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주들이 오래간만에 좀 주가에 좀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 북한 쪽에서 이 개성공단 관련된 기업인들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어떤 방북을 좀 허용하겠다라고 이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쪽에 통전화가 좀 다시 정상화됐고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제형솔루텍을 비롯한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슈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개가 좀 됐지만 아직까지도 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추세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명확성들이 좀 밝혀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분명히 좀 변동성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또 오늘 상한가를 만약에 종가까지 좀 지켜주고 내일 갭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상한가가 좀 풀리고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 일단 좀 밀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 이유가 지금 가격대 쪽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게임빌인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게임빌에 적잖이 좀 실망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유중에 따른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을 텐데
일단 게임빌의 유증 청약은 굉장히 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2조 5천억 정도가 유상증자에 몰렸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증 최종 청약률이 40대 1 그리고 2조 5천억이 청약 총액으로 집계가 됐고 이 게임빌의 이번 증자가 공모자금 620억 정도였는데 뭐 거의 40배에 달하는 자금들이 게임빌로 좀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그런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쪽은 분명히 향후에도 아직까지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게임빌의 어떤 유증 청약의 흥행 돌풍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양봉이 나올 시점은 분명히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평선도 어느 정도 좀 모여졌고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터닝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여기서 과연 양봉 이후에 상승 추세로 터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준다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 터닝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조화제약인데요. 사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제약사 중에 하나로 좀 꼽히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오는 제약회사는 분명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개척 기대감이 오늘 조화제약의 어떤 강세를 좀 이끄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중국 의약품 전시회에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부스를 마련을 하고 한 40여 개 정도 되는 품목의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좀 선보이면서 이 중국 의약품 시장에 대한 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쪽보다는 중국, 중동, 동남아시아, 인도와 같은 일단 이 극동아시아 쪽이 가장 타겟층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이어들의 구매로 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보자. 그러나 일단 중국 시장 개척에 대한 어떤 의지만 가지고도 오늘 주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만약에 개척이 된다면 조화제약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이벤트 중에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터닝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터닝할 수 있는,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모양새는 좀 갖췄다. 그래서 일단 역시나 시장의 논리대로 양봉이 나와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조화제약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무엇보다 유증 청약 거의 대박 내면서 오늘 올라오는 게임빌에 대해서는 조금은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질지 고민이다 하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볼까요?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거두.점 하한가에서 헤매던 두 종목이 오늘 드디어 일단 하한가 행진은 멈췄습니다. 오성 LST와 웅진 에너지 같이 한번 분석 들려주세요. 예, 오성 LST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오늘 3거래일 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약 205원 밀려서 1,71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난 1일에 오성 LST가 총 595억 6,800만 원 정도 규모의 사채 원리금을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를 했고, 이는 지난해 말 자기 자본의 174.7%에 해당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손해를 투자자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줄 때 한 번에 다 매도하시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다에 대한 그런 반응이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에 동참을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자금을 좀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웅진 에너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실이 발생을 해서
오늘도 하한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오성 LST가 반등을 하면서 따라서 웅진에너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185원 떨어져서 1,39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내용을 좀 보면은 그 미지급 금액이 약 1,659억 2,700만 원 정도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115.3%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웅진그룹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 종목도 분할적으로 반등 시에 매도를 하면서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쓰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NHN입니다. 현재 4,500원, 4,000원 빠져서 약 28만 7천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하락률은 약 1.54% 정도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식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 포럼에 참석을 해서 그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산업을 지배하면서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형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공정위가 등한시했는데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했던 발언이 NHN을 향한 발언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NHN에 대한 이번 실적이라든지 라인에 대한 가입자들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 살아있고 수급 또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유를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을 추이를 좀 보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모멘텀 자체는 괜찮은 NHN인데 NHN에 대해서는 관망, 그리고 앞서 오성 LST와 웅진에너지는 반등 시 매도이지만 한꺼번에 매도가 아니라 분할 매도로 비중 축소하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승폭이 줄고 있네요. 1820선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인만 지금 나홀로 사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미 외국인의 매수만으로는 좀 역부족인 듯 하락 전환해서 520.4, 520선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장이 열렸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지금 개장 분위기 보니까요. 역시 약보합 정도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 한 2% 정도 서비스업 지표 부진 때문에 크게 낙폭이 나왔다가 종가상은 0.6% 정도만 하락이었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역시 0.56% 정도 더 빠진 1982선에서 중국장 개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최근에 장중에 중국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는 회복을 못하고 나중에 또 얄밉게 중국은 낙폭 만회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오늘 또 중국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조언 주셨는데 의외로 일단 코스닥은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조언 한꺼번에 모아봤습니다. 네, 김동섭 이사님은요, 유로존 위기 지금 우려를 하고 있죠.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셨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가 빠진 폭만 보더라도 그것을 방증한다라고 하셨고요. 외국인들 수급 어제 장 막판에 그래도 선물 매도 줄여준 것, 오늘 다시 강하게 잡아주는 것,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많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요, 그래도 굳이 매매를 한다면 61선 상승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그래도 좀 쉬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두코 대표님은요, 거래소 기준 반드시 쌍바닥을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조정, 다시 빠질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빨리빨리 수익을 내며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단기 매매만 집중하자라고 하셨습니다. 박지민 PB팀장님도 이제 유로존 위기가 재현될까 걱정하셨지만 ECB 통화정책회의 바로 직전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분석 들려주셨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 후에 대응하자라시면서 옛날부터 주셨던 의견, 그냥 쉬자, 현금만 들고 있자라는 의견 역시 고수하면서 지켜주셨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전문가분을 한 번 더 만나보려 합니다. 공감 정도도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 정용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오늘 공감 의견이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팀장님만의 의견 어떠하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공감 의견은 없다라고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변동성 구간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 1800선을 중심으로 해서 1800포인트가 이제 만일에 하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로 지속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향후에 어느 정도 지수가 돌아설 것이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서 내리는 좀 결론이고요. 역시나 지금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그래도 국내 증시가 펀더멘탈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 장세에서 너무나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18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는 스탠스가 가장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히려 좀 낮아진 눈높이 10조 원대 초반 정도는 아마 충족을 시켜줄 거고 그러면 시장에는 중립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다소 기대감 섞인 분석도 있더라고요. 의견 같이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장 관심주도 한 종목 정도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유럽발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불안한 투자 심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아직 10시 반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거래소에서 개인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동반 좀 순매도세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어느 정도 기대치는 지금 시장에서는 낮아진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 역시 갤럭시 S4의 판매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좀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150만 원대에서 이제 13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이 PR 약 한 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후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발맞춘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 그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꼽아봤습니다. 우선은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다소 부업권에서 좀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반도체 공정용 화학 재료라든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재료, 2차 전지 그 전해액 등을 이제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난 1분기가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었지만 OLED 쪽 그 패널량 싱글라스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냈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계절적 수요 증가세로 의해서 반도체 재료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디스플레이 재료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컨셉이 역시 2분기 실적 개선에 좀 발맞춘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에도 태블릿 PC라든가 싱글라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좀 최근에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가면서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봤을 때 PR 약 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안정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높은 그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안정성이 좀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 대비해서 업종 대비해서 차별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4,000원 구간대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고점인 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최근 저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41,000원을
밴드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조금 재조명 받으면서 1분기에도 괜찮았지만 2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보이는 솔브레인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얘기 정용훈 팀장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의 차트 뮤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큰 반등은 좀 없는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1826포인트, 코스닥은 52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519포인트 보여줍니다. 자, 고용지표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예정치, 잠정치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확실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독립기념일 휴장까지 또 겹쳐있기 때문에 어제도 좀 장이 일찍 끝났고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도 장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조금 약간 좀 관망 추세로 좀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크게 좀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자면요. 외인들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기관들 한 160억 매도, 30억이고요. 외인이 160억 정도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5자까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하지만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그래도 외인들이 좀 많은 물량 한 29억 정도 매수가 잡혀주고 있고요. 기관 45억 정도 매도인데 크게 조금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해서 큰 시장의 변화 없이 조금 내일 오전장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종목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총 5개 종목이었는데요. 자, 윈스테크넷이 매수가 2450원 매수했고요. 고가 기준으로 해서 4.6% 정도, 목표가는 3%였기 때문에 수익 실현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메일유업, CJ, E&M, NHN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소폭 하락적인 종목도 있고 상승적인 종목도 있습니다. 아직 다 괜찮기 때문에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역시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포스코 ICT를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꾸준하게 차트 흐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여러 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올 때마다 좀 수익 실현했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좀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 8,000원 라인이라는 거 항상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 또 한 번 이 종목은 8,000원 정도까지 단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고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듯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나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코나이는요, 이 종목이 5월 달부터 해서 현재까지 주가 흐름, 주가 수준 자체가 36,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현재 구간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주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수급적인 특징이 좀 잡힙니다. 박스권 돌파 좀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코나이의 수급 상황을 좀 열어보자면요. 지금 코나이가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관들과 외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싸그리 먹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의 물량 자체가 매우 많은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안 사면 또 투신권 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크고 외인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아갔던 물량,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봤을 때 바로 5월 며칠일까요? 한 5월 10일부터의 수급상을 좀 보자면요. 5월 10일부터 보자면 정말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5월 10일까지 외인들이 40만 주 이상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 전에 팔았던 물량 자체를 5월, 6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이 매수했던 물량이 고스란히 5월 초부터 해서 잡았을 땐 기관이 마이너스 36,000주로 잡히지만서도 5월, 6월부터 잡으니까 다시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많잖아요. 최근에 열심히 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한 구간대 바로 이 구간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건데 상승 가능성이
한번 조만간에 나올 시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ICT랑 코나이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까 하냐면요. 자, 포스코 ICT 차트와 코나이 차트를 좀 비교해 보자면 좀 더 긍정적인 차트, 코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버텨줬고요. 시장의 흔들림에도 큰 변화 없이 갈 길 가는 종목입니다. 갈 길 가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가 36,850원, 36,850원까지만 좀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한 3% 이상, 목표가 3% 잡고 대응을 부탁드리고, 손절가는요, 짧게 잡겠습니다. 35,500원 잡고서 좀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코나이를 말씀드렸고요. 3%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꼭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진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관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매도 때문에 지금 520선이 살짝 깨져 있고요. 무엇보다 어제 좀 힘들었었던 IT주들이 결국 다시 빠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기관이 IT를 굉장히 많이 외국인과 함께 좀 정리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요, 지금 28,300원까지 결국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장 얘기 더 자세히 들어보죠. 우성대 팀장님 만나러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2000선 회복도 잠시, 그 뒤로 아주 조금씩 다시 밀리고 있는 중국 증시. 오늘도 하락 출발했다면서요. 예, 지금 오늘 상위 종합주가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좀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2000선 돌파 이후 다시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증시에서의 이러한 흐름세가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가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신흥만국증권에서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PPI는 전월 하락폭보다 0.5포인트 축소돼 마이너스 2.4%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6월 신규 대출은 8,300억 달러로 전망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유동성 경색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조만간 완화가 되겠지만 외화 예금 감소와 정부 당국의 통화 공급 확대를 통제하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은 신규 대출은 8,300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만큼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인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결국 20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00선 돌파 이후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적인 자세를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1900선대 아직까지도 이렇게 머물고 있네요.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죠. 두산 인프라코어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무엇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공개되고 나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종목별로도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한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굴삭기가 얼마나 많이 판매되는가에 많이 영향을 받는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지난 4월 달에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팔려서 플러스 전환을 했었는데 오늘 6월에 아마 중국의 굴삭기 판매 또한 전년 대비 미미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플러스 전환 0.4% 정도 판매 신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최근 종목들 많이 공략해서 수익을 꽤 짭짤하게 올리셨던 부장님이신데 오늘도 역시 낙폭과대 매력도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낙폭과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여기까지 왔는데 목표 가격은 내려오는 빨간 선은 11,000원대 정도로 잡고 오늘 시초에 들어가 보니요. 시초가는 1,650원이었었죠. 지금 조금 오르기도 했었는데 다시 좀 밀리면서 시가보다 약간 아래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1% 남짓, 2% 가까운 지금 손실이 기록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점 찍었던 1,100원, 정확히 한 10,000원 정도 손절가 타이트하게 놓고요. 21선까지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쪽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830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겨우 빨간불이고요. 코스닥은 이미 파란불로 바뀌어서 520선도 장중에 내준 바 있습니다. 오늘 IT주가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전에 꺾이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뉴스마켓으로 다시 올게요. 출발 증시 와이드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